37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관리 파트입니다. 관리 파트. 부동산 관리 파트는 나온다면은 거의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면, 일단 373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관리에서는, 여기 부동산 관리라는 것은, 취득, 보존, 이용, 개량하는 거지만, 유지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지하는 활동은, 특히 2번에 가시면은 어떤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다라는 자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자체는 재무 기준으로만 가져가세요. 자, 도시화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자, 인구가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도심 건물이 고층화 됩니다.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우리가 주택관리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지죠. 건축기술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부재 소유자 요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떻습니까? 그 임대인이 자기가 부재하는 부재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재자에 대해서 그 소유자의 요구가 증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우리가 위탁 관리를 낳게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염리 출제 빈도냐면 375페이지 가시면 관리의 세 가지 영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설, 자산, 기업 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밑에 보시면 내용에 따른 분류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에 대한 영역, 내용이라고 해도 되지만 영역이라고 한번 볼게요. 영역. 그 영역에 따라서 달리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어셋 매니지먼트라는 AM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국인중개사 강의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강의하는데요. 매경에서 AM에 대해서 자산관리사를 또 FP라고 관리를 합니다. 그 강의를 하는데 AM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갑이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동산들을 많이 갖고 있죠. 많이. 자, 그럼 이걸 관리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렇다면 이제 자산관리사라는 걸 둬요. 이 자산은, 자산관리라는 자체는요, 어셋 매니지먼트. 가장 어떻습니까? 규모도 크고 큰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또 관리를 맡기는 것은 부동산 자체를 맡겨서 부동산 관리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관리라고 한다는 것은 property management, 부동산 관리. 자, 그래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도 나왔었거든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자, 그리고 건물 및 임대차 관리다. 이렇게 이제 나온 적도 있었고요. 또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재산 관리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자체를 관리하는 거죠. 임대차 관리를 한다든가. 그럼 얘네들이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법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기술적 관리를 또 맡겨요. 외주를 주죠. 그 기술적 관리만 따져보는 게 우리가 바로 시설 관리라고 해요. 시설 관리. 자, 우리가 FM이라고 하는데, AM, PM, FM, 라디오 방송 같죠. 시설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면이에요. 기술적인 면이 이제 위생, 설비, 보안, 보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소극적이라면 가장 적극적인 게 자산 관리죠. 적극적. 그러니까 우리가 좀 똑똑한 애들이 자산이고 좀 단순 업무를 하는 게 시설이죠. 그래서 영역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각각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제 물어봤는데 특히 어떤 걸 물어봤냐면 자산과 시설 관리를 바꿔서 물어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자산 관리라는 겁니다. 자산 관리는 어셋 매니지먼트, 소유자의 기업을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적극적이니까 지읒 들어가면 자산에 지읒 들어가고, 얘가 소극적이니까 시옷 들어가면 시설에 시옷 들어가죠.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고, 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재투자의 재개발, 부동산 투자의 위험, 리스크 관리. 자, 부동산을 매입을 좀 싸게 하고 매각을 좀 비싸게 한 다음에 자금 조달 업무도 얘가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우리 배우셨죠. 자금 조달에도 대규모 자금은 얘가 합니다. 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자체는 시설 관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부동산 자체에서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 목표 수입,
그다음 자본적이나 수익적 지출, 그래서 어떤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익적 지출은 유리창에 껴뒀다. 그러면 이건 영업비가 되겠죠. 지출합니다. 넘기시면 이제 연간 예산 수립, 그다음 임대차 활동, 그죠? 우리가 임대차 활동을 하면서 관리소장이 임대료를 수납하고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임대차 관리를 하겠죠. 비용 통제. 자, 시설은 시설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죠. 소극적이에요. 유지 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이다. 얘가 거의 다 여러분들 이제 배우실 기술적 관리에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관리는 이따 기술적 관리가, 건물의 기술적 관리가 위생, 설비, 보안, 보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와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설비, 운전, 보수,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방법 방지, 보안, 건물 청소 관리인데, 청소 관리 같은 건 외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내용보다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 부동산 관리, 그 다음에 소극적 이렇게 해서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시설 관리가 거의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자체는, 자, 강의로 본다면 복합적 개념입니다. 자, 복합적 개념에 대해서 법경기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 자, 법률적은 우리가 민법에서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다. 보존 관리가 법률적이에요. 자, 경제적은 어떻죠? 우리가 건물에 대한 경영을 잘해야 되니까 경영 관리다. 그 다음 우리 말하는 관리라는 건 유지 관리죠.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현상 유지하는 유지 관리다. 그래서 전체가 광이고 얘가 협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가 있고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토지하고 건물을 봐서 우리가 나눠서 본다면, 자, 법률적 관리라고 한다는 것은 권리관계라든지 그 법률적 이용 가치는 누가 봐도 법률적이에요. 자, 그런데 자, 토지 도난의 대책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유권이 남한테 넘어간 거죠. 그래서 법률적이다. 근데 건물의 법률적이 잘 나와요. 우리가 계약이나 예약을 하게 되면은 법을 알아야겠죠. 시험 문제 나온 데 정해졌습니다. 계약 예약 나오면 법률적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경제적 관리는, 토지의 경제적 관리는 그냥 가볍게 나지를 그냥 놀리지 말고 사용해서, 주차장 사용해서 돈 받아먹는 게 경제적 관리고, 자, 건물은 뭐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자, 손익분기점을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수지관리, 회계관리라든지 이건 다 경제적인 걸 알고 있는데요. 인력관리가 나왔어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백시시키는 것도 하나의 기업의 경제적 관리다. 요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자, 최근에 대한 경향은, 자, 우리가 물리적이라든지 기능적. 그래서 뭐가 나왔었냐면, 자, 물리적이나 기능적 하자를 가지고 하자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이에요. 자, 물리적이라는 자체는, 물리적 감가는 이제 금이 같거나, 기능적은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적이라는 자체는 어떤 거였어요? 총수익에서 재비용을 빼서 순수익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우리가 순수익이 나왔죠. 순수익. 그래서 이런 게 나와서 수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경제적입니다.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는, 우리가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넘기시면은 어떤 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면, 자, 29번지 땅, 30번지 땅에 옆에 있는 땅이 침범할 수 있어요. 경계를 우리가 침범할 수 있죠. 그럼 경계에 대한 측량이라는 것은, 경계 측량은 측량사가 하죠. 토지의 경계 측량은 기술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자, 마지막 보시면 건물의 기술적 관리가 위생, 설비, 보안, 보존, 이래도 봐 아까 봤던 FM, 시설 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생이라는 자체는, 자, 위생은 화장실 청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설비라는 것은, 자, 어떤 기구의 운전, 정비, 보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비에 대한 그 기구에 대한 그 관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이라는 것은, 안자는 안전대책이에요. 자, 건물에 불이 날 수 있죠. 방범이나 밤지, 안전대책, 재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이 가입하겠죠. 안전대책이고, 보존이라는 자체는 현상을 유지하는,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자 동그라미, 설자 동그라미, 안전. 자,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죠. 그래서 위설 안전이 기술적이다. 근데 보존 관리는 법률 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만 타시면은 충분히 거의 뭐 충분합니다. 그 다음
관리에 대한 3방식에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라는 게 있죠. 자, 여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표시하냐면 관리의 주체라고 한번 보세요. 관리의 주체. 그래서 관리의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주체에 따른 내용입니다.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자가관리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요. 위탁관리는 남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럼 자가관리는 최근에 우리가 얘가 직접관리라고 한다면 위탁관리는 간접관리가 되고요. 자연관리 또는 자치관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외주관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용어로 나오면 헷갈려. 우리가 직접이든 자가든 우리가 다 지읒 들어가. 자가관리고 위탁관리 이응 들어가니까 외주관리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가 위탁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방식은 자가고 가장 진보된 관리는 위탁관리예요. 그럼 혼합관리는 아까 봤던 법과 경제적은 자기가 하고 화장실 청소는 남한테 맡기는데, 자,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도기에 채택되는 유리한 방식입니다. 과도기. 그래서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가죠. 자, 그래서 내용들은 다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럼 자가는 소규모 부동산, 위탁은 대형 건물 같은, 혼합은 가독인데요. 자, 넘기시면 이제 핵심 포인트 넘겨서 다 있죠. 자, 박스를 보시게 되면 혼합은 자가에서 위탁으로 가독기에 채택된 거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고요. 자, 혼합은 문제 발생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자가 위탁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하니까 보안, 보존 유리하고요. 기밀 유지가 되죠. 자기에 대한 애착심이 강합니다.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이 강하죠. 그럼 반대로 위탁은요, 기밀 보안 유지가 불완전하고, 자, 신뢰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애착심이 좀 약하다는 얘기죠. 근데 자가는 뭐가 단점이냐면 어떠한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타성에 적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일화가 되기 쉽죠. 업무 행위에. 그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죠. 전문성이 낮은 것이다. 근데 위탁은 어떻게 돼요?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전문성이 높고 소유자 본업에 전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게 소유자의 의사능력 및 지휘통제력이 발휘되고 기밀 유지가 유리하다. 딱 들었을 때 뭐야? 이건 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행위 안일화가 초래하기 쉽다. 전문성이 낮다는 건 자가관리, 직접관리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부동산 관리 활동은 여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서 임차자의 선정 기준과 임대차 계약만 염두에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유지 활동이라는 자체가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넘기시면은 이제 어때요? 뭐 손해보험, 임대료 손실보험, 채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임대료 손실보험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장부처리 7 관리정보체계 거의 쓸데없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요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385페이지면 건물의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건물의 생애주기만 여기 조금만 체크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381페이지 가시면은 임대차 활동의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의 임차인 선정 기준이 중요해요. 자, 각각 여러분 이제 암기기법도 가르쳐 드릴 텐데, 자, 내용으로 갑니다. 자, 임대차 활동에서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라는 거죠.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정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입니다. 자, 주거용. 자, 공업용은 이제 사무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이라는 거죠. 자, 시험 문제는 매장용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매장용은 사람 매장시키는 묘지가 아니라 쇼핑센터나 백화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연대성이라고 해도 되고, 유대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주거용은 잘 어울려야 돼. 연대성, 유대성. 그 다음에 공업용은 목조 건물에 화학 공장을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불타. 그죠? 완전히 난리 나지. 그러면 적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합성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항공영화 걸작선이 주유소 습격선권이라는 걸 많이 보시죠. 주유소. 그 다음에 설경구 나오는 게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은 수익성이야. 너 어제 매출 얼마나 올렸니? 가능 매출, 가능 매상고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그래서 주거용이라는 자체는 조임대차, 조가 총이라는 거예요. 글로스. 다 내라는 얘기야. 순임대차는 물론이고 비용까지 다 내라. 근데 순임대차는 뭐냐면 너 순임대료만 내고 그 비용은 우리 협상하자. 1차, 2차, 3차로. 자, 상업용은 매장용 부동산이에요. 매장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있는 이 임차인마다 매출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총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로 해서 지불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요약집에다 해놨어요. 요약집 꼭 구입하셔서 우리가 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비율임대차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 조임대차가 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조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아 왜요? 너 조임대차 우리가 총이 지금 100만 원 나왔으니까 다 내라. 그거 다 왜 내는데요? 70만 원이 순임대차인데 30만 원 지금 그냥 퉁쳐서 그냥 비용으로 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받았어 임대인이. 그 순임대를 받고 그 나머지 비용을 거기서 30만 원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 그럼 임차인은 총 내가지고 임대인한테 임대인이 부동산 운영에 수반되는 다른 비용에 대한 걸 지불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용은 우리가 이 관리비 같은 게 다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순임대차는 뭐냐면 야, 너 100만 원에서 70만 원만 내. 순임대야. 거기서 30만 원은 이게 지금 비용인데 너랑 나랑 협상을 하자.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조금씩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라는 게 있고 2차라는 게 있고 3차가 있어요. 그럼 1차는 우리가 기타 특별 부가금인데까지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1차인데 보편적으로 3차가 많이 씁니다. 2차는 1차에다가 뭘 플러스 시키냐? 보험료를 플러스 시켜요. 자, 3차는 2차에다가 유지수선비를 플러스 시키죠. 이거 어지러워요. 이게 어떻게 외워 다. 그러면 라메가 있지. 그럼 보험료는 3글자고 얘가 5글자니까 더 길면 3차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거용은 조임대차고 그다음에 공업용은 순임대차인데 이것도 이거 힘들어. 그러면 주거용이 지읒 들어가니까 조도 지읒 들어가고 공돌이 반대는 공순이야.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부동산의 유지활동도 배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잘 나왔었는데 일상적은 늘 하는 거야.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예방한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을 적게 해서 임차인이 최소화시키니까 가장 제일 좋겠지. 예방적이 제일 중요하다 나왔었어요. 대응적은 사후적이고 수정적이라고 나왔었고 대응적은 사후적이다. 이거 가져가셔야 되고 보험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임대료 손실보험만 보세요. 자, 얘는 만약에 우리가 건물에 재해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저당 지불금이나 그 기타 영업기금 계속 지불된단 말이에요. 인류에서는 세계적인 보험이 임대료 손실인데 그 기간 동안 초래하는 임대료 손실을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 그냥 화재나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채무보험은 대상부동산이 임차인, 고객, 방문자, 인접부동산 등이 있는 손해에 대해서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385페이지 가시면은 건물의 생애 주기가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자, 건물의 생애 주기는 넘겨보시면은 감정평가와 연결이 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개발 단계에서부터 쭉 있는데요. 387페이지로 가시면 건물의 내용 요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어차피 요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를 가야 됩니다. 마케팅 한 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좀 접어 놓으시고 46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463페이지 가서 우리가 예습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463페이지 가시면 건물이 강가가 되면 강가에 대한 요인,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 기능, 경제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건물도 강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건물 샀어. 그러면 여러분도 늙어. 그럼 7, 80대 가면은 건물 어떻게 관리해요? 마찬가지로 관리가 힘들죠. 건물도 늙게 되면은 관리 자체가 힘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건물의 생애 주기를 알면서 어떻게 관리할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463페이지로 가시면 미리 우리가
예습을 해본다면 건물의 강가가 세 가지 강가가 있어요. 세 가지 강가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감정평가 파트에서 가격제 원칙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뒤에서 배우셨죠? 라고 해서 빨리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자, 물리적이라는 것은 건물의 시간이라서 노후화됐어, 늙었어, 우발적 사고, 손상, 마모, 파손 이런 거 시간에 경과해서 이런 거 됐어. 금이 갔어, 노후화가 됐다. 이런 게 우리가 5층짜리 건물이 물리적 강가라 그래요. 금강계.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강가에서 금은 안 가는데 5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설계의 불량이죠. 그래서 이걸 기능적 강가라고 합니다. 기능적 강가. 자, 그래서 설계 및 디자인이 불량됐더니 설비 부족. 건물과 부지가 안 맞아.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짱 박혀져 있어. 그럼 부지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협소하게 되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기능적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고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식의 구식화. 촌스러워 되게. 부엌이 옛날 재래식 부엌이야. 형식의 구식화. 화장실이 옛날 방식. 그래서 형식의 구식화 나오면 기능적, 능률의 저하. 표준 이하의 건축 설명이 재래식 부엌, 협소한 방, 부적절한 냉난방.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도 늙는단 말이에요. 사람도 늙으면 노화가 되면 물리적 강가 됐다고 그랬고, 안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워. 형식의 구식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진 여성분이 안 늙었는데 촌스럽습니다. 그럼 야, 너는 물리적 강가가 안 되는데 기능적 강가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금이 가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은 치유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제 외부적이. 자, 이게 경제적 강가인데,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5층짜리 건물인데 신축 상가야. 요게 나왔어요. 우리가 건물의 생애 중에서. 그럼 신축 상가는 금도 안 갖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럼 제일 물리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게 신축 단계거든요. 근데 여기 탄광촌이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되는데 폐광됐어. 그럼 얘가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건 경제적 손실이거든요. 그걸 경제적 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외부적 강가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쇠퇴. 자, 지역이 나왔어요. 지역이 나온 건 당연히 외부적인 거죠. 인접 환경과의 부적합. 환경도 외부적인 환경이니까 당연히 외부적 강가가 되겠고, 교통노선의 악화, 시장성의 감퇴.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제품 사러 가는데 지금은 세운상가는 안 가죠. 전자제품. 이 전자제품으로서 시장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거 나오면 다 경제적이에요. 외부적. 치유가 불가능하죠. 자, 그럼 우리가 환경의 환자, 시장의 장자. 자, 사람들은 돈을 보면 환장을 해. 그 환경과 시장 나오면 경제적 찍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조금 이 내용 연수라는 자체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387페이지 가시면, 자, 이 건물의 내용 연수라는 거는 건물의 수명을 얘기하고 법定시간을 얘기하는데, 자, 물리적 강가가 가장 길다는 것은, 자, 어떤 건물을 때려 부셨어요. 야, 이시주 상가를 때려 부셨어.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럼 이거는 물리적이 다 때려 부신 게 아니라 경제적이 다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내용서가 더 깁니다. 경제보다. 그 물리적은 마멸, 파손, 노후와 우발적 사고, 기능적은 어떤 유효한 기간 동안 건물의 부지와 부적응, 형식의 구조가 설비 부족, 불량, 외관의 낙후, 아까 그대로 있죠. 경제적은 경제적 수명이 다 돼가는 거예요.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 그 다음에 시장성 감퇴, 돈 보면 환장을 하죠. 행정적은 어떤 제도나 법적으로 세법에 이제 우리가 딱 어떠한 이 물건이 자체적으로 딱 법에 이 내용 요소가 정해진 게 법적 내용, 행정적 내용 요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건물의 생애 주기가 자치게 이제 요것만 이제 하면 되는데, 자, 건물의 생애 주기가 있어요. 그죠? 라이프 사이클. 그 사람과도 이제 똑같으면서 건물의 생애 주기를 보자. 그럼 우리가 개발 단계는 아직 개발 전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야? 아직 신축이 안 됐죠. 계획을 하고 어떤 수요를 알아보고 규제 같은 걸 따져본다는 거지. 그 신축 단계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신축은 I로 친다면은 I가 앵야하고 태어났죠. 그럼 우리가 전개발 단계는 아직 용지 상태라고 봐야 돼요. 건물이 완성된 게 신축인데, 자, 신축은 아까 어떻지? 금이 안 갖고 엘리베이터도 있죠. 그러면 여기는 물리적으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데입니다. 빌딩의 유용성인데 거기다 물리적으로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게 신축 단계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물론 뭐 기능 쪽도 높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모르죠. 뭐 이런 것도 이제 보는데, 자, 안정이라는 자체는 사람으로 안정은 중년입니다. 중년의 일을 제일 많이 하죠. 장기. 그래서 안정 단계는 빌딩의 수명이 관리 상태가 이제 장단이 결정이 되고 관리 상태가 좋으면 안정 상태가 영장이 되겠고요. 노후 단계 위에 보시면은 어떤 빌딩의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조선할 때는 여기서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여기서 이제 다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걸 다 하죠. 근데 노후 단계는, 자, 노후 단계는 이제 여기서는 새로 추가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빌딩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 거의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여기는 두 번째 밑에서 계량비의 지출을 억제해야 됩니다. 겸을 교체 계획을 세워야겠죠. 완전 폐물 단계는 물리 기능 경제가 다 거의 쓸모가 없어진 단계죠. 그래서 완전 폐물이다. 완전 폐물. 그래서 우리가 전신 안노폐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거든요. 보통 전신 안노폐. 그래서 안노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물리적으로 가장 유용성이 높은 건 신축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좀 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로 해서 연결시켜 드리겠고. 자, 넘기시면 이제 마케팅입니다. 자, 마케팅에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 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출제가 될지, 또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388페이지입니다. 자,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자, 밑에 마케팅의 분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케팅의 종류에 따라서 마케팅 종류가 다르다고 하면 나왔었고요. 마케팅 환경이라는 것은, 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 거시라는 것은 자연 환경과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건 쾌적성 같은 걸 중요시 하잖아요. 경제, 기술, 정치, 행정, 사회. 미시 환경이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가 내가 레미안이다. 삼성 레미안이라면 GS 자이라는 건설회사가 경쟁업자가 있죠. 그래서 경쟁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업자도 마케팅 환경에 들어간다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거의 출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상품의 기획부터 판매되는 전가적으로 세일즈보다 같은 넓은 개념인데요. 마케팅 세 가지 전략이, 자,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가요. 특히 이제 광고 파트는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는 제가 문제집과 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냥 요거 한번 보세요라고 하고요. 거의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391페이지 위주로 가시면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자, 그러면은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세 가지의 전략 차원으로 우리가 갑니다. 자, 세 가지 전략 차원으로 이제 391페이지 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자, 공급자에서 소비자예요.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이 등장합니다. 자, 공급자에서 소비자라는 자체는, 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뭐 닭을 판매하는 닭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판매만 하면 다 잘 돼. 공급자가 주도하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이쪽 저쪽 다 닭집이니까 소비자를 꼬셔야 돼. 소비자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전략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STP 전략과 그다음에 포피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포피 믹스에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STP라는 것은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포피 믹스는 상업용에 사용됩니다. 그럼 STP라는 자체가 순서거든요. 먼저 시장 세분화. 자, 세분화가 세그멘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나눕니다. 그죠? 앞쪽에서 사람을 나누는 건 세분화였죠. 사람은 차별화시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눠요. 수요자 특성.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설회사가,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만들려면 소형 평수가 잘 나갈 수 있고 그에 대형 평수가 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나눠서 수요자 집단을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으로 나누는 게 세분화예요. 자, 여기서 타겟 찍어야겠죠. 타겟. 표적 시장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에 대한 선정. 그래서 나 중상층을 해서 마케팅을 해야겠다.
자, 포지셔닝은 차별화예요. 자, 세분화는 사람을 나눈다면 차별화하는 것은 공급의 상품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기 축구할 때 항상 세수하고 공을 차면 골 잘 들어가요. 공차. 공급 상품을 차별화시킵니다. 그럼 공급 상품에 대한 차별화라는 자체는 뭐냐면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나눈다는 것은 자, 이건 이제 수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공급이에요. 자, GS가 있다면 내 레미안 아파트가 다른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뿅가게 만들어야 되잖아. 포지셔닝. 그 위치를 어디에다 점하느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가볼게요. 자, 맨 밑에 가시면 우리가 STP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힌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STP라는 게 있죠. 그러면 밑에 내용을 더 갈게요.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집단을 나눕니다. 그래서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세분된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 지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제 나누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의 선점은 중요한 게 세분화된 시장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해서 선정된 표적 집단으로서 신상품을 기획하고 마지막 차별화라는 자체는 포지셔닝은 거기에 표적 시장을 갖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에 표적 시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양한 공급 경사 사이에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시키는 걸 보는 거죠. 포피믹스가 올해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가 오른쪽에 박스가 중요해요. 박스. 자, 그래서 박스 위주로 좀 가볼게요. 자, 유통용로 프레이스라는 자체는 내가 직접 분양하는 게 아니라 분양대행사 맡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기관, 중개업자 활용할 수 있어. 그래서 작년 시험제 나온 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플레이스입니다. 유통용로. 상품계획은 프로덕.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 공간 설치라든지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 평면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프로덕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자연적 친화적 실개천 설치했다는 게 프로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판매 초점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적어놔 보세요. 주택 청약자한테 대상 경품 추천을 해서 가전제품을 제공합니다. 이게 프로모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려고 하다가 홍보 광고도 이제 프로모션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394페이지 가시면은 판매 촉진에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어때요? 여러 가지 그 판매 촉진에 나와 있는 뭐 상품을 전시한다든지 진열, 전람회인데 우리가 이제 그 모델하우스가 하게 되면 경품을 추첨한다는 거. 근데 가격 전략이라는 것은 저가는 싸게 장기적으로 박리담에 탄력적일 때 저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라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우수고기 고가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나왔던 게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는 프라이스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그냥 염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모션에는 광고 홍보도 들어갑니다. 그죠? 광고로 돈을 내는 거하고 홍보는 이제 기사를 자극시키는 건데.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자, 넘기셔서 395페이지로 가잖아요. 395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이제 공급자에서 소비자죠. 소비자로 갑니다. 그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위주예요. 소비자가 나오면 고객입니다. 소비자 고객이죠.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결정 단계라는 게 있죠. 과정. 이게 이제 아이다라고 하는데 AIDA. 자, 어텐션. 자, 어때요? 신문 광고에서 모델하우스를 짓게 되죠. 인터레스트. 그러면 거기에 분양 대행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제시해주고, 자, 디자이얼이라는 건 욕망을 충족시켜서 우리가 셀링 포인트 같은 상품으로서 분리동생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을 설명해 주죠. 액션이라는 건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근데 이제 관계 마케팅으로 흘러요.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은, 자, 브랜드를 내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서울에서 레미안 아파트 사는데 너무 좋아. 부산 가도 사죠. 그럼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이라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이다. 브랜드 나오면 무조건 관계 마케팅 찍습니다. 그래서 자, 관계 마케팅은 이 생산자, 소비자 일회성, 그 다음에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라는 단어가 힌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브랜드 나오면 관계 마케팅 찍어라. 여기 위주로 가져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까지 끝나고요. 자, 우리 감정평가는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